안녕하세요. 지역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외에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만큼이나 지금 현재 복지 정책에 대한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도 그에 맞게끔 조금씩 그 지침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 안 보이시면은 이제 그 설명의 자료집을 좀 참고하셔도 되고요. 크게 사업 추진 체계를 좀 개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침상에 담을 수 있는 통합 사례관리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항들을 모두 좀 개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공부문 사례관리, 여기서 말하는 공공부문 사례관리는 노인 쪽에서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그리고 아동 쪽에서의 드림스타트, 의료급여 쪽에서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그리고 자립 그 자활과 관련한 자활 사례관리,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그리고 정신 건강관리, 중독 관리와 관련된 6개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저희 통합 사례관리가 서로 연계 협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안내를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추진체계 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시도의 역할을 조금 더 정립을 하고 강화시킨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29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각기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시도의 역할이 크게 미비된 상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운영, 관리, 감독에 대한 역할을 규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그 시도 주관으로 하는 교육 컨설팅도 저희가 새롭게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그런 복무관리, 채용 배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뒀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지금 시군구 간의 사례관리 사업비가 집행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100%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2017년 기준으로 2018년은 지금 취합 중에 있고요. 17년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93% 정도만 사례관리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어서 시군구별로 어떤 데는 부족하고 어떤 곳은 남고 이런 좀 불균형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시도가 각기 조사를 해서 시군구 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하면서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시도 주관으로 해서 교육하고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크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도 주관으로 하는 피어 코칭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피어 코칭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료 슈퍼비전이라고 하죠. 동료들끼리 주어진 현안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배워가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시도가 관할 시군구에 대해서 참석 공문을 내리고 시도에서 대강당 같은 장소를 섭외를 하게 되면 저희 여기 계시는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서 이런 그 운영에 대한 피어 코칭 운영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그리고 그 각종 제본이라든가 여러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그 장소와 참석자 섭외를 담당을 하고 내용 운영은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할 텐데요.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군구 중에서 지역복지평가에 우수한 상을 받았던 곳 내지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혹은 행안부 주공추진단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군구가 해당되는 사안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관할 시군구 담당자분들이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런 정책들을 꾸려나갔는지를 서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가운데서 고난도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갔는지 그런 과정들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이 2번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시군구는 이제 그 각각 지역 보호 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뒤이어서 발표를 하겠지만 위기가구 발굴할 수 있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구성 운영 그리고 사장의 계층 지원 통합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변화되는 정책들을 좀 반영을 했고요. 읍면동은 뒤이어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군구 중심에서 읍면동 중심으로 지금 이쪽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체계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외에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이고요. 이 센터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슈퍼비전 체계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비전 체계 구축은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그 시도 주간의 피어 코칭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난도 케이스들에 대한 그런 해결법들을 전파하는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역복지과에서는 또 지역 복지 사업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사업 평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그리고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단지 일회성인 평가가 아니라 연중 센터가 지원을 해주고 각종 시군구 혹은 시도에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도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침 개정 사항에서 이제 2번째는 추진 체계 정비 외에 2번째로 저희가 신경을 쓴 부분들이 통합 사례 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그 이제 급여도 많이 올려드리고 보다 더 나은 상황들을 마련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가 현 지침상에서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뭔지를 좀 청취를 하였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은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의무교육을 받을 때 휴가를 내고 자비를 들여서 오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를 저희가 통사 모니터링당을 통해서 접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교육만큼은 최대한 예산을 필수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에 이제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 3회 이상의 외부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하고 신규자분들의 그런 보건복지 인력 개발에서 하고 있는 입문 과정이 있고요.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외부 교육들은 지금 소진 예방 교육, 그 이제 계속 전수로 하고 있었던 소진 예방 교육들이 소진 예방 교육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분들에 대한 숫자는 좀 줄이고 다른 교육도 마련하게 했는데 소진 예방 교육 그리고 또 통합사례관리사 컨퍼런스 인력 개발에서 하고 있는 컨퍼런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앞서 그 시도 주관으로 행할 예정에 있는 피어 코칭들도 추천 외부 교육으로 집어넣어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례관리 사업비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질병상해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자체 공무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나머지 17%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운영비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게끔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과거에 담긴 내용이 상해보험만 담겼다면 질병상해보험으로 이걸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폐결핵인 대상자 가구임을 알고 있음에도 어떤 대처 없이 방문을 하고 자비를 들여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 열어뒀고요. 또 출장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사례 관리를 하면 납보 형성을 위해서 대상자를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관내 출장 여비가 12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또 자비를 들여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료비 소진 후에 출장료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게끔 지침에서는 충분히 열어뒀고요. 과거에는 운영비 자체로는 편성이 안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운영비가 시군구별로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고 1,500만 원에서 50%에서 70% 대략 750만 원에서 1,0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그 중에서 15% 이내,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습니다. 100에서 한 150만 원 사이가 되는데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이렇게 기관 방문이라든가 대상자를 방문할 때 자비를 들여서 5,000원, 10,000원짜리 물품 하나 들고 가는 것조차 실제적으로 기타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현 정부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보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급여가 조금 줄어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흐르면 경력이 인정돼서 그게 다 보충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그런 그 급여가 저희가 충분히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갭을 메워주는 거를 시도에서도 하고 싶고 그걸 좀 원해 왔습니다. 근데 다만 지침상에는 지방비로만 그걸 할 수 있게끔 돼서 실질적으로 급여가 국비 지방비 매칭돼서 나가는 상황에서는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곡하게 예산 편성 노력을 꼭 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방비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열어둬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갭이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복리후생비로 충당이 돼서 갈 수 있는 여지도 일단은 열어는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할 시도라든가 시군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우 개선과 관련된 운영비, 인건비 말고 또 하나의 그 사항은 시군구 중심에서 읍면동 중심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읍면동에서의 통합사례관리 역량이 부족하게 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서 좀 도와주고 읍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잘 돌아가는 것은 잘 돌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읍면동에 대한 배치조차도 구두로 이루어지고 업무 분장도 구두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침 자체가 또 행정 규칙이다 보니까요. 지침 자체에 정식 절차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공문을 통해서 업무 분장을 하게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뒀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이제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는 있지만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읍면동에 계속 필요할 수도 있고 다시금 시군구로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 지침에서는 그냥 단순히 자율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려보내면 다시금 재배치해서 복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불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필요에 따라서 역할 강화가 필요하면 시군구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다시금 재배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설명을 기회가 되면 드리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6월부터는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 케어가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읍면동의 기능도 중요하고 시군구의 기능도 중요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돌봄 패키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례 관리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읍면동을 강화를 할지 시군구를 강화를 할지 이거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럴 때 시군구로 재배치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에서도 유사하게 공공서비스 연계협력이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동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읍면동 쪽으로 사례관리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시군구가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시군구 쪽에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22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이 12,000명 충원이 읍면동에 될 거고요. 방문간호사도 3,500명 충원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전문화된 사례관리 인력으로서의 통합 사례관리사분들이 읍면동보다는 시군구에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정부 대책도 지침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대한 일들도 있고,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 자체가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자살을 예방하거나 하진 않고요. 사실상 지원 업무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됐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업 추진 체계 정비 외에 통합 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부분, 그리고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 부분, 이제 마지막 지침 개정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 뒤 이어서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7개 공공부문 사례 관리가 연계 협력을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례 관리가 각각의 영역들이 전문화된 영역이었습니다. 노인은 노인만 하게 됐었고, 아동은 아동만 하게 됐었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아동 같은 것도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다루면서 사례 관리하면서 봤더니 부모가 문제인 경우, 형제가 문제인 경우, 친인척이 문제인 경우, 다른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운이 좋게 지자체 내에서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경우는 이런 그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넘기거나 혹은 다른 정신건강 사례 관리로 넘기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이군요. 2017년 8월에 사례관리 7개 공공부문 영역에 대한 그 전달체계 예산이 저희 쪽 복지부 지역복지과 쪽으로 통합이 되게 되었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각 7개 공공부문 사례관리들이 서로 의뢰 연계 체계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오신 지자체 중에서는 저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바로 이제 그 점을 저희가 찾았던 거고요. 각 지자체에서 잘 운영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모델들을 찾아서 표준화를 시키고 7개 사업 지침에 다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침에만 담기면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침에 담겨져 있어서 정신건강 쪽에서 이걸 좀 봐주셔야 돼요 라고 해도 정신건강 쪽 그 종사자분들은 본인들의 지침만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7개 사업 지침에도 동시에 다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관리들이 원활하게 서로 의뢰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합 사례 관리는 뭐 여기서 이제 다들 일하고 계시는 거라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기초수급이나 긴급지원에 기존에 받았던 분들 혹은 그거에 대해서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 그런 경제적인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관리고,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쪽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혼자 사신 분들에 대해서 안전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관리사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방문을 하면서 노인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그 사회복지사분들에 해당되는 서비스 관리자분들에게 이런 사례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독거노인과 관련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고요. 의료급여 쪽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분이 간호사분들이세요. 의료 수급을 받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 중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무료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적절한 치료범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해주시고 퇴원을 관리를 하는 그런 영역에 있고요. 방문건강은 이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시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시고 뭐 당뇨 체크, 혈압 체크 해주셔서 그런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쪽에 사례 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동은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약계층 아동 사례 관리가 되겠고요. 정신건강은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별도로 있는 그런 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해주고 있고, 자활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인데 계속 그거를 받고 계시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좀 곤란하고 또 스스로도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보다 더 크게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담 사례 관리사도 곧 도입될 예정에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 일곱 개 영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뢰 연계 체계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마련을 했고 실질적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 통합 사례 관리,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는 사회보장정보원 내에 행복이음 안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바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이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좀 아쉽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자활, 정신건강, 방문건강 쪽은 2022년까지 차세대 행복이음이 구축이 되면 그때까지 서로 간의 시스템 의뢰 연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공문 의뢰라든가 전화로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좀 불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의뢰 연계가 돌아가게 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표준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읍면동이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된 거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이런 접근성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이제 대상자가 오게 됐을 때 초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구 위기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자활 사례 관리, 정신건강 사례 관리, 의료급여 사례 관리, 방문건강 관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이런 중독 사례 관리 쪽으로 넘길 수가 있고, 이제 복지에 대한 욕구가 고난도 사례다라고 하면은 현행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이관을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어디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희망복지 지원단 코디네이터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사례 관리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통합이라는 거는 사례 관리랑 서비스 연계가 합쳐졌다라는 의미에서 통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례 회의를 통합 사례 회의라고 하고, 통합 사례 회의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연계 혹은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에서 맡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당되는 업무 영역을 할당을 하는 거를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통합 보호는 이제 드림스타트를 이제 축으로 하는 건데요. 0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 관리를 했더니 가계도나 생태도를 그려봤더니 실제적으로 부모가 문제다, 내지는 뭐 할아버지가 문제다, 조부모가 문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정 전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선적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랑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먼저 초기 상담을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거나 내지는 고난도라고 생각되면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모형이고, 처음부터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했더니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쪽으로 아동을 연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드림스타트로 보낼 수가 있고,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드림스타트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이렇게는 많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무게중심의 축이 읍면동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통합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고난도가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런 아동통합보호 모형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건복지 연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의료 수급을 받고 계시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간호사분이 이제 퇴원 관리를 합니다. 퇴원 관리를 할 때 읍면동에 일단 의뢰를 해서 초기 상담을 맡기게 되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초기 상담을 해보고 욕구 위기도 조사를 해봤더니 복지 서비스를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보내면 되고요. 이분에 대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방문건강관리 쪽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는 중에 이분이 알코올릭이거나 어떤 다른 도박이라든가 이런 중독 증세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 사례관리랑 중독 사례관리에도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이렇게 서로 의뢰할 수 있게 되듯이 각각의 이 사례관리 영역들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상자를 처리할 수 있게끔 다 지침에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의료급여랑 이제 희망복지지원단 간의 이제 좀 관계를 보시면 나중에 지침에도 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서로 좀 목적을 달리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쪽에서는 퇴원을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 쪽에는 그 사람을 받으면 희망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입원을 시키고, 이게 루프가 돌아가듯이 돌고 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입원 퇴원, 그러니까 여기는 퇴원이 되겠죠. 희망에서는 입원하게 될 때 서로 그 사례 회의를 거쳐서 의료급여 담당자와 희망복지지원단 간의 담당자가 서로 모여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결정하게끔 반드시 그 회의에는 필수 참석하도록, 희망복지지원단도 그렇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도 그렇고 필수 참석하도록 양쪽 지침에 이걸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6월부터 8개 시군구만 물론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게 되겠지만, 커뮤니티 케어의 원래 기본적인 내용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원래 시설에 계셔야 되는 분들, 원래 병원에 계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그 시설이나 병원에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집안에 돌봐줄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봐줄 수 없을 때 편의상 시설이나 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시설이나 병원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가족이라든가 친지가 돌봐주지 못해서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은 그걸 예방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뮤니티 케어에서 그래서 신경 쓰는 게 일종의 이런 퇴원 관리거든요. 퇴원 관리인데 그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게 희망 쪽에서 입원을 시켜버리면 이게 좀 정책 방향과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와 희망복지지원단에서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모여서 입원과 퇴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서로 조율하게끔 하는 장치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방문형 서비스 연계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읍면동 매뉴얼에는 2017년도까지 이제 읍면동 매뉴얼이 내려갔는데, 찾아가는 복지 전담 팀장님이 방문형 서비스 간에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방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읍면동 매뉴얼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읍면동 팀장님들이 방문 계획을 세우려고 유관된 사업들을 불러도 응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방문건강관리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쪽,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쪽에도 관련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담아서 이 3자가 기본적으로 방문형 서비스에 속하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3개는 대상자의 명단을 공유를 하고 방문 스케줄을 공유하게끔 서로 간의 지침에 담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노인돌봄 생활관리사가 와서 어르신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가 와서 서로 이렇게 어색해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중복 서비스, 편중 서비스다라는 그런 오해를 사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모형을 좀 구축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는 이제 자활 쪽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근로하게끔 만드는 자활 사례관리인데, 실제로 이분들을 일하게끔 만드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오는 수급 비용으로 술을 드신다거나 도박을 하신다거나 이런 쪽에 좀 현재 살아가는 모습들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활 사례 관리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런 정신건강 사례 관리와 중독 사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끔 이게 구축이 됐고, 이 자활 사례 관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군구 자활팀하고 또 읍면동 복지 전담팀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서로 의뢰 연계 체계를 일단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작년 이제 한 해 동안 단계적으로 저희가 연계 협력을 추구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의뢰 연계 체계를 먼저 구축을 한 거고요. 올해 한 3월 되면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서 이런 모형들이 실제 지침에 반영이 돼서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 연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고 FGI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나오면 그에 맞게끔 현실화돼서 지침을 또 바꿀 예정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좀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잘 기록을 해 두셔서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희망복지 지원단 지침은 뭐가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지침 저희가 설 지나서 바로 그 PDF 파일하고 제본 책자를 다 보내드릴 예정에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설명 제본용 자료에는 일부러 7개 사업 지침 개정 전후표를 다 담아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 5가지 말씀드렸던 연계 협력 체계가 각각 동떨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돌아갑니다. 동시에. 그래서 특히 이쪽 그 읍면동과 시군구에서의 통합사례 관리는 그 전체를 다 알고 있을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담아드렸고, 여기서는 희망복지 지원단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사업 간 연계 협력에 7개 관련된 공공부문 사례관리 영역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욕구 위기도 조사할 때도 관련된 이런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신건강 전문 요양 등과 동행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좀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이제 담으면서 욕구 위기도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했고, 통합 사례회의 관련해서는 이제 굵직한 2가지가 이쪽인데요. 보건소 저희가 공문으로도 먼저 한번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조를 구해서 정신보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합사례회의 개최할 때 이쪽 담당자들이 필수 참석하도록 그렇게 저희 쪽에도 담겨져 있고,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도 그렇게 담겨져 있고, 정신건강 사례관리 지침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지침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의 입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퇴원이 서로 상충될 때 서로 미리 그 사례관리사끼리 회의를 거쳐서 조율하게끔 하는 조항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사례에 대한 종결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이게 7개 사례 관리 사업들이 처음에 모일 때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종결을 할 때는 굳이 참석을 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면으로 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상자 의뢰에 대해서는 이제 드림스타트 쪽 이제 내용이 좀 있는데, 드림스타트 쪽만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 실선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 상황이고요. 이 점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통합 보호 모형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어느 단계에서 서로 의뢰가 연계가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 점선 부분은 실제 올 하반기에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공문으로 이렇게 서로 의뢰 연계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도 연계 협력 체계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연계 협력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인정보 문제거든요. 개인정보 문제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지침을 보시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의 양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연계 협력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7개 부분 공공부문 사례관리 영역들이 그 연계 협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으로 명시되게 돼 있고, 다른 사업 지침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계 협력을 저희가 의뢰를 하더라도 이 지침에 이 개인정보 동의서에 근거하시면 되고, 상대방 쪽으로부터 의뢰를 받더라도 이걸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